의사가 됐어요. 오늘은 또 핵에 대해서, 우리 화두인 핵에 대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에너지 안보라든가 또 뭐 확산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는 이런 논리로 핵을 멈추지 않고 자꾸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계속 열심히 강의도 듣고 실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기는 스위치만 치면 전기가 딱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전기가 생산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화석연료도 원하지 않고 또 연료도 원하지 않으면서 전기는 필요한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이 원자력 없이 살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은 강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의 그 강사님은 멀리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이 핵과 관련된 이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나 생각을 해봤더니 경주에는 아마 방패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돼서 아마 비슷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경주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상임원장을 맡고 계시고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익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김익중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만 돌팔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학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3년 동안 환자 본 경험밖에는 그리고 환자는 보지 않고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핵운동을 3년 전에 시작하면서 그나마 거의 포기하고 지금은 핵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는데 2년 반 걸렸는데 핵 공부 제가 3년 했으니까 조금 많이 알겠죠. 다른 거 안 하고 요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 생각에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11일 날 5만 명이 소라광장에 모여서 반핵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살님의 회원이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의니까 가장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들만 나열을 하면서 그거를 좀 귀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 하죠? 한쪽으로 꽉 몹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끝장토록 또 하겠습니다. 밤새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하신 걸 모두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로 비교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후쿠시마에서 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로는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저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먼저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뭐냐?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원자로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물을 끓여요. 그 전기 만들면 그걸로 전기 터빈 만듭니다. 그 전기 터빈은 오래된 기술이죠.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그 기술이죠. 그래서 그걸로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다시 바닷물로 식히면 물이 되죠. 그 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물을 끓입니다. 전기 나옵니다. 터빈 돌립니다. 이렇게 가는 게 원자로예요. 화력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원료가 다르죠. 여기는 뭐가 쓰입니까? 우라늄이 쓰입니다. 우라늄은 한번 불 땡기면 원자로 안에서 4년 반 동안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열이 남아있어요. 얼마 동안 식혀야 되냐? 30년 식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학형 경수로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자로가 여기 있어요. 물을 끓여요. 근데 물 끓지 못하기 위해서 압력을 여기서 꽉 줍니다. 그러면 300도가 돼도 끓지 않아요. 300도 되는 이 물이 다른 물을 끓입니다. 이른바 중탕이죠. 그래서 거기서 증기가 만들어지면 터빈을 돌리고 이건 다시 바닷물로 식혀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중탕 방식이에요. 물 끓이는 방식이 간접적입니다. 요게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 나고 쓰나미 났었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니까 이런 데 있는 파이프 중에 어딘가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냉각수가 빠져버린 겁니다. 냉각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컨트롤이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1000도, 2000도, 3000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가 녹아버렸어요. 고체인데 액체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싸고 있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이거 금속인데 이것도 녹아버린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멜트다운. 멜트다운이 100%다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멜트다운이 일어나 버린 이 해결료는 지구 위에서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이건 20cm짜리 원자로라는 게 20cm짜리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녹여버렸어요. 당연히 녹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해결료가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걸 멜트스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결료 어디 갔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짐작해요. 쇳덩어리를 녹였어요. 이게 콘크리트를 못 녹이겠어요? 녹입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별명인데 1979년도에 미국의 동부에 있는 3마일 섬에서 핵사고가 났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멜트다운이 일어났어요. 이야, 저거 밑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는 바닥을 뚫고 지구 중심으로 가서 지구를 뚫고 중국으로 나온다 라고 누가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의 영화도 수록을 했었고요. 차이나 신드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 안에 있는 냉각수가 빠져버렸다. 식히질 못한다. 온도 올라가서 멜트다운 일어났다. 멜트스루 일어났다. 차이나 신드롬 일어났다. 다릅니까? 물 끓이는 방식이 직접 간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사실 3마일 섬이 이런 형태였어요. 3마일에서 사고 났을 때 후쿠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이거는 원자로 구조가 달라. 미국과 같은 그런 일은 일본에서는 안 일어나.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후쿠시마에서 일하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부가 하는 얘기 중에서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더 얘기할 겁니다. 후쿠시마 현황을 봅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100% 멜트다운, 그 다음에 멜트스루까지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차이나 신드롬은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저는 차이나 신드롬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기에 2층에 있는 것, 4호기에 2층에 있는 것, 4호기는 비어 있었어요. 정기점검 중이라서. 이 안에 뭐가 있으냐면 이른바 사용부 해결료를 계속시키는 저장 수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년 반 동안 물을 끓인다. 그리고 또 에너지가 많이 남아서 30년간 식혀야 된다. 뭘로 식힙니까? 역시 물로 식힙니다. 그 냉각수가 지진에 의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터지죠. 당연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거고. 이 안에 있는 그럼 양이 얼마쯤 되냐? 제가 따져봤어요. 이 안에 3년 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이가 몇 살 때냐면 30년 됐어요. 너무 다. 4개 다. 그러면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죠? 7바퀴 돈 게 7배가 여기 다 있냐? 그렇지가 않아. 이거 용량이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공통 수조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지금 있었어요. 여기는 다행히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친 양을 비교해보자.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체르노빌 사고는 이게 하나가 터진 거죠? 2개 터진 거 아니죠? 하나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 3년밖에 안 된 새 거였어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가 없었습니다. 이거 딱 하나 터진 게 체르노빌이에요. 후쿠시마는 그럼 몇 배입니까? 계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4배. 4배. 합하면 얼마입니까? 11배. 4배 더하기 4배 더하기 3배잖아요. 4 더하기 4 더하기 3. 11배.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의 11배 규모입니다. 지금 뭐 체르노빌보다 후쿠시마가 더 세다, 뭐 누가 더 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10배 사고가 난 겁니다. 틀렸으면 그때그때 손 들어주십시오. 체르노빌의 10배 사고. 내년 정도 되면 이 얘기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나올 겁니다. 너무나 늦게 얘기를 해요. 멜다운이 일어난 것은 바로 11월 중순이었어요. 3월 중순이었어요. 그걸 인정한 게 언제였습니까? 5월 달이었죠. 멘트수를도 바로 3월 중순에 다 멘트수를 뱉었어요. 그 인정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어요. 굉장히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일본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까 봐. 충격을 살살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아주 착한 거짓말인가요?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분명한데 착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일본이에요. 이 대일본처럼 이게 이름이 뭡니까? 혼슈인가 그렇죠? 그거의 절반이 지금 오염됐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후쿠시마 여기 있어요. 동경 여기 있어요. 250km예요. 여기가 다 오염됐어요. 동경 못 삽니다. 사실 지금 사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공강 방사능이 기준치의 10배예요. 그럼 외부 피폭만 해서 10배를 피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암 발생 확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래프 보이겠지만 10배입니다. 암 발생 확률이 10배로 증가해요. 바로 증가합니다. 비례하거든요. 거기 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친척 중에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 바로 나오라고 하십시오. 시간이 비례해요. 하루 쬐는 거하고 이틀 쬐는 거하고 2배입니다. 한 달 쬐면 30배입니다. 쬐는 만큼 암 발생합니다. 여기 지금 살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5년 내로 부군이 꺾였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줄 겁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한 번의 사고. 그래서 이 사고가 도대체 왜 일어나냐. 사고 원인이 너무나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해서 출근을 3일밖에 안 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MBN과 YTN 돌아가면서 광고 빼고 계속 봤죠. 그리고 거기 나온 얘기들을 계속 글로 썼어요. 후쿠시마 다이어리 해석 제가 글 썼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났는지 보면서 하루 종일 화장실만 갔다 오고 앉아서 봤어요. 그러면서 왜 저 사고가 일어났냐. 사고가 왜 일어났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핵사고는 3번 있었습니다. 1979년도 제가 79학번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 저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 해에 미국에서 첫 번째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졸업하던 해에 1986년 공부를 못해서 7년 만에 졸업했어요. 낙제 한번 하고. 그랬더니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났습니다. 이 세 사고의 공통점. 그걸 잘 보면 핵사고의 원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준비한 거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빨간 것이 보입니까? 현재 갖고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예요. 빨간 것이가. 미국 몇 개 있습니까? 104개. 두 번째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프랑스 58개. 세 번째 54개. 일본, 러시아 32개. 자, 한번 잘 봅시다. 3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공통점 뭡니까? 글자가 4개다. 맞습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지명 말고 나라로 봅시다. 미국 체르노빌 사고는 러시아가 아니고 구소련이었어요. 구소련 때는 프랑스보다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어요.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제일 많은 나라, 두 번째 많은 나라, 네 번째 많은 나라죠? 뭘 얘기합니까? 왜 여기 지금 브라질 2개, 불가리아 2개, 멕시코 2개, 아르메니아 1개 이런 한심한 나라들 많은데 이 나라에서는 왜 사고가 안 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왜 선진국, 핵선진국, 발전소 많은 나라, 원천기술 보유한 나라, 핵발전소 수출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만 사고가 난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일본 바로 다음 쫓아갑니다. 21개. 지금 현재 7개 찍고 있어요. 28개. 2년 내로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사고 났죠. 2등 사고 났죠. 4등 사고 났죠. 그럼 3등은 번호 타났죠? 다음 사고. 0순위예요. 그럼 1순위는 누구예요? 그 다음 5등 하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우리나라 현황 봅니다. 영광 6개, 울진 6개, 월성 어디입니까? 월성. 경주입니다. 월성 핵발전소 4개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방배정도 있지만 경주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죠, 여러분? 여기서 발전해서 이거 켠다는 거 모르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골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4개. 신골이 하나 다 완공됐어요. 5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7개 짓고 있어요. 21개 있어요. 핵발전소 1등, 전세계 1등, 한국. 앞으로 계속 지을 생각이에요. 2024년 되면 독도 1등 됩니다. 전세계 2등, 벨기에 결정했어요. 2주 전에. 핵발전소 모두 없애기로. 이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대만 3등이죠? 이것도 결정했어요. 저번 주에. 핵발전소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 사고 났죠? 신전대로 모두 닫아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러고도 안 닫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병신이지. 그 다음에 프랑스. 전세계 1등, 전세계 2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날 확률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저는 경주에 사니까 한수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핵발전소에서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이다. 혹시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으셨죠? 저는 많이 들었어요. 핵발전소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얘기를 해요. 100만 분의 1이래. 그걸 생각해봤죠. 핵발전소 사고 날 확률 100만 분의 1이려면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 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고 나야 100만 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 핵발전소 몇 개 있나 조사해봤어요. 442개 있어요. 몇 개 터졌나 조사해봤어요. 쉽잖아요. 그거는. 스리마일 1개, 체르노빌 1개, 후쿠시마 4개, 6개. 그죠?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대로 442 나누기 6 한 개당 사고 확률 1.36%.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하면 저 교과서 가져옵니다. 1.36%. 핵발전소 한 개 있을 때 사고 확률 1.36%. 그러면 얼추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고가 난 거고 100개 넘으니까 당연히 한 번 사고 나야죠. 그 다음에 보스턴에서 난 거고 80개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안 날까 하다가 50개 중에 한번 나자 하고 하나 난 거예요. 확률론적으로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21개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곱하기 이겁니까? 아니에요. 고등학교 이과 교과서에 나와요. 응용수학의 정식, 정성. 거기 보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 해석이 24%다. 24%. 이거 뭔 얘기합니까? 21개 있는 우리 한국에서 1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터져버릴 확률 24%.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를 프레시안에다 글을 썼더니 핵 반핵 운동권에서도 좀 많이 많나? 24% 정도 없지 않나? 그 정도까지 되면 안 돼. 근데 반박을 못해. 왜? 수학 정석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할 수가 있나? 홍성대 선생의 그 책을 갖다 놓고 반박해보세요. 기본 수학 정석 갖다 줄 테니 24%예요. 이 확률 무슨 확률입니까? 한국이 망해버릴 확률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좁아요. 일본 같은 사고 나면 우리 끝나버립니다. 일본도 아마 끝나겠지만 그래도 일본은 양쪽에 그래도 어디 살 데가 좀 있어요. 헛가리도 좀 있고 이쪽에 뭡니까 그 조그마한 섬들 그런 데 살아도 되네요. 혼슈만 거의 지금. 우리나라는 좁아요. 한 방에 끝납니다. 이따가 그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확률에 들어가면.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외국이 어떻게 바뀌었냐. 독일 17개 있었는데 당장 7개 폐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노후한 것 먼저 딱 스톱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만 남겨놓고 그래놓고 수상이 선언했습니다. 없애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법제화해서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결정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벨기에 결정했죠. 대만 결정했죠. 일본은 결정당했죠. 그리고 나머지 봅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해가지고 94% 반대로 원전 부활 비판. 이탈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이미 스톱시켜놓은 상태였어요. 전기 모자라니까 수상이 야 이거 2개만 뜯어서 다 쓰자 그랬거든요. 여론이 나빠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투표에 붙였어요. 94%가 반대했어요. 똑똑한 나라예요. 중국 원전 신규 허가 잠정 중단 쇼라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스톱해놨어요. 적어도. 중국은요. 지금 계획된 게 한 50개쯤 돼요. 한 방에.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100개쯤 돼요. 거기를 그냥 하면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핵을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전체 에너지 중에서 대부분이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갑니다. 그 중에 일부만 해도 50개, 100개인 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1등이에요.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사서 직접 소유권 주고 그리고 아마 태양광을 해야 될 거예요. 기술 개발 안 합니다. 우리나라. 러시아 수명 연장 대신 신규 원전 추진한다고 했어요. 뭔가 그래도 뭔가 대책을 내놔요. 그런데 이 나라 4개 나라 이 나라들은 쓱 나와서 목에다 힘쓰고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대통령 내지는 수상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에 의해서 정책 변화 없다라고 선언한 나라들이에요. 다음 사고는 이 4개 나라 중에서 하나씩 분명히 납니다. 잘 보십시오. 프랑스 영순이죠. 번호타면 지 오래됐죠. 한국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한 번 더 놔도 돼요. 80개 중에 하나인데 100개 넘었잖아요. 확률적으로 한 번 더 놔도 됩니다. 캐나다 이것도 아주 열심히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예요. 이 중에 하나 납니다. 다음 사고는. 딴 데서 안 납니다. 딴 데서 나면 제가 막걸리를 살게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미 없애고 있거든요. 운영 안 하고 있고 지금 세워놨는데 거기서 사고 난 일은 없었어요. 돌리다가 사고 났지. 자동차 보세요. 세워놨는데 교통사고 납니까? 몰다가 나죠. 핵사고 위험 요인을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발전소 개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후한 원전이에요. 후쿠시마에 핵발전소 10개 있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근데 10호기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6호기까지 해서 제1발전소. 7, 8, 9, 10에서 제2발전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월성 1, 2, 3, 4, 5기 해놓고 5, 6호기라고 안 해요. 신월성 1, 2, 5기. 신고리 1, 2,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본 딱 따라합니다. 그래서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살 넘은 것만 딱 골라서 터졌어요. 같은 지진 겪었고요. 똑같은 쓰나미 왔어요. 왜 나이 순으로 1, 2, 3, 4, 5기만 터진 겁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호기, 7호기, 3호기, 9호기 이렇게 터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이 순으로? 왜 30살 넘은 것만 딱 골라서 터졌냐? 말이 안 돼요. 그 확률 제가 계산해봤더니 5,000분의 1이에요. 10개 중에서 4개가 터지게 돼 있는데 그 4개가 1, 2, 3, 4번이 딱 골라질 그 확률 5,000분의 1.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1호기 먼저 터졌죠? 1호기가 뭐예요? 제일 나이 많은 놈. 수명 연장 한 놈이 먼저 터진 겁니다. 그게 트리거링해서 옆에 다른 것들 터뜨린 거거든요. 너무나 깨끗한 데이터예요. 오래된 게 더 위험하다. 수명 연장, 죽음의 길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원인 너무나 다양하다. 스리마일은요 단순 노무자 실수였어요. 장관이 일로 꺼 그랬더니 가서 일로 껐어요. 터져버렸어요.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이 실수한 거예요. 야 이거 좀 악셀 한번 밟아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조건을 잡지? 브레이크 한번 밟아봐. 악셀 한번 밟아봐. 그러다가 터진 겁니다. 거의 한 3, 4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후쿠시마는 자연재해예요. 다 다르죠? 다음 사고는 당연히 다른 원인이에요. 이 3개의 원인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발전소에 가봤어요. 2번 가봤어요. 너무 커요. 기계가. 부품이 10,000개 단위가 아니야. 억 개 단위야. 그게 어디서 고장날지 몰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누군가가 미숙한 짓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도 처음 나오는 사고 유형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사고가 뭔 줄 아세요? 고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비닐 봉지가 논에서 올라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로 나오는 그 전선 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원자력 발전소 고장나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랬더니 이런 유형의 사고는 처음이라서 처음 있는 유형의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팩터가 많아요. 한 가지만 얘기 좀 더 할게요. 이건 좀 옆으로 빗나가는 건데 복잡성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인간의 손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위성 아시죠? 그거 몇십 년 전부터 성공했던 거죠. 근데 왜 지금도 자꾸 실패해요? 기술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완벽성을 만든다는 게 힘든 겁니다. 완벽하게 아무도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겁니다. 나사 조금만 덜 조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복잡성이 사람의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고는 분명히 이거 말고 다른 카드에 비해서 사고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했죠? 퀴즈입니다. 머리 좀 식히시라고. 핵발전 사고 몇 번 일어났냐? 1번. 마음의 결정하셨어요? 한번 들어봅니다. 1번 50번 이하. 아, 눈치를 빠르시네요. 사실 잘 모르고 있으면서 그죠? 속으로는 한 30번 생각하고 있었죠. 2번 100번 이하. 눈치 진짜 빠르냐. 서울 사람들 다 알고만. 지방에서는 이거 하면 몇 사람 들거든요. 200번. 설마 100번 이상 200번 넘겠냐?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솔직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200 내지 500번. 답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내려오세요. 500번 이상. 야, 뭐 많이 아시네. 관심들 많으시네요. 네,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 647번이었어요. 근데 국어로 사건 또 났어요. 648번이에요. 아까 비닐로 사건 648번. 교과목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핵사고가 나면 바로 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얘기합니다. 고리원전에서 있던 사고 현황, 그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것만 뽑은 겁니다. 600몇 중에서 방사능 피폭우 사망, 전기 발생기 403. 전기 발생기가 뭐냐면 아까 1차수하고 2차수 사이에 중탕하는 거였죠? 중탕기예요. 거기 344군데 결합이에요. 이거 당연히 방사능 새는 겁니다. 방사능 노출, 해결여부 손상, 해결여부 손상 42개, 1개 손상. 이런 식이에요. 되게 심각하죠? 영광, 방사능 피폭 사망, 해결여부 손상, 해결여부 손상, 미확인 용적, 310명 노동자 방사능 피폭, 해결여부 결함,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 108명 피폭, 미확인 용적, 방사능 피폭, 해결여부 손상, 파손, 손상, 대남 파고, 원자력 내력 손상. 이건 뭔 줄 아세요? 원자로 안에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아직 안 꺼냈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사고는 보통 우리 자동차 할 때 고장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21개나 되고 30년이라고 이렇고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난 거 아닙니다. 중수노출, 중수가 뭡니까? 월성원자력 발전소는요. 중수발전소예요. 중수로예요. 그래서 물로 식혀야 되는데 이게 물 중에서 좀 무거운 물, 중수. H2O잖아요. 그 H가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무거운 물이에요. 이걸로 식힙니다. 좀 특이한 거예요. 이 중수노출, 이게 냉각수 노출 사건들이에요. 다. 후쿠시마 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냉각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꽤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폐 및 비공개 사례. 한번 봅니다. 1984년도 월성 1호기 냉각수 노출 사고가 88년도까지 은폐. 4년 있다가 들켰어. 숨겼는데. 이건 보세요. 1년 뒤에 보도. 주변 환경 오염시킨 뒤에 알려진. 축소 은폐. 한 달간 미공개. 일주일간 은폐. 우라늄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행방이 줘요. 4년간 은폐. 공개도 이런 거예요. 숨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숨겼다가 들킨 건수들이죠. 숨겼는데 안 들킨 건수들은 뒤에 있는 거죠. 648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인지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30km 가지고 컴파스로 그렸어요. 왜 30km냐? 체르노빌 지금도 30km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관광객만 잠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옵니다. 후쿠시마 30km 바깥으로 폐쇄시켰죠? 그걸 일본 정부가 돈이 많이 드니까 20km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20에서 30km 사이로 와서 살으란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 100km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30km만 했어요. 이 안에 사고 나면 14만 명이 이 안에서 밖에서 나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경찰이 막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를 막아야 돼요? 한 500년.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땅값은 합의 제로. 맞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4만. 이건 울진입니다. 6만 명. 울진 공항에서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이 적게 살죠? 여기 어디입니까? 고리원자력발전소. 30km 하니까 울산 공항에서 부산항까지 이만큼. 여기에 뭐 있어요? 현대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화학단지들 다 있죠? 조선회사들 다 있죠? 못 잡니까 이거? 이 안에 300만 명.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300만 명이. 서울에 오면 서울 땅값 2배 되겠네. 이해되세요? 이게. 그리고 이만큼이 통도사, 간월산, 제약산, 이 영남알프스까지 여기까지가 얼마?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 다 해서 땅값이 합의 제로. 짐작이 되세요? 여기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시 포항공항. 여기가 포항제철이에요. 울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 포항에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경북 몽땅 다 들어갑니다. 100만 명. 동국대 의대 여기 있어요. 우리 집 여기 있어요. 미치겠어요. 여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 없어지죠. 출근 못해요. 경찰이 막아요. 집에 못 가죠. 끝납니다. 바로 제 인생이. 저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국내 핵발전소 점검 결과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쓰나미 나서 일본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한국 정부가 그래도 야 우리나라도 저런 일 생기면 안 되겠구나. 쓰나미하고 지진에 대해서 좀 점검 좀 해봐. 딴 건 말고. 그래서 쓰나미 지진만 했어요. 한 40-50명 정도 되는 킨스의 박사들이 바글바글 다니면서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낸 보고서예요. 읽어봅니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 정지되지 않음. 자동 정지 기능이 전혀 없어요. 일본은 자동 정지 기능 있었죠. 그랬는데도 터졌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완전히. 두 번째, 월성 1호기에 수소 제거 시설이 없어요. 21개 있죠. 20개의 핵발전소에 다 있는데 월성 1호기에만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화급히 만들어서 끼운 후 재가동했어요. 새로 만든 게 월성 1호기하고 고리 1호기. 이거 수명 연장한 것들이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핵발전소에 있는 것은 수소 제거 시설들이 있는데 전부 전기로 가동이 돼요. 전기 끊기면 일본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무용지물입니다. 수소 제거 못해요. 수소 폭발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울진 1, 2호기, 월성 1, 2, 3, 4호기 수소 농도 측정기가 없어요. 수소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수소 제거기를 돌려야 될지 안 돌려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보세요. 지진과 쓰나미라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럼 다른 위험에 대한 것도 이 정도 수준에서 돼 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되는 거죠. 그러고 있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절대 사고 안 날 것 같습니까? 100만 분의 1 확률로 사고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동차 사고 나는 정도로 가끔 날 것 같습니까? 가끔 나요. 가끔 나고 있고 대형 사고가 아직 안 났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번호 타났다 라는 게 제일 의견입니다. 번호 타났다. 그래서 핵발전소 꼭 필요한가?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 들죠? 야, 저 핵발전소 위험한 게 없으면
살 수 없나? 원래 주제에 온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저거 없이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살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생각 들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전체 전기의 31% 생산했어요. 꽤 많이 했죠. 두 번째, 전기료가 딴 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보다 더 싸기 때문에 전기 난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체 전기 24%가 난방에 나왔어요. 차이 7%.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달에 지금부터 몇 달 동안 난방이 필요 없으니 5월 달에 핵발전소를 모두 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까지 그 5개월 동안에 보일러를 전부 전기 보일러에서 딴 걸로 바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딱 다시 난방을 시작하면 핵발전소 한 큐에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7% 정도는 우리가 좀 전략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이게 제 5월 학설인데 아무도 동의 안 하시죠? 양수 발전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핵발전소가 있으면 양수 발전기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 켜는데 일주일 걸려요. 끄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래서 매일 좀 껐다 켰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국민들이 푹 자니까 전기 안 쓰고. 그때 전기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소요가. 근데 핵발전소는 끄질 못해. 계속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기가 남죠? 그럼 과부하 걸리죠?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전기를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냐?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저수지들, 큰 저수지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양수기를 큰 걸 답니다. 그래서 밤에 전기 남을 때 이 양수기 가지고 이 저수지 물을 꽉 퍼가지고 산 위로 올립니다. 저 위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 물을 전기 꼭 필요할 때 쭉 내려서 수력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2번 바뀌죠? 연료율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 양수 발전기가 15개 있어요. 한 개 만드는데 1조 원, 15조 들었어요. 핵발전소 한 개 만드는데 3조 원 들어요. 발전소 5개 지을 돈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 15개의 양수 발전소에서 작년에 만든 전기의 양, 핵발전소 한 개의 1%. 이해되십니까? 양수 발전소가 아니고 양수기죠. 전기 버리는 기계예요. 근데 이 양수 발전기가 핵발전소 원가 단가에 안 들어가요. 이건 그대로는 발전소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건데 원가에 안 들어가요. 15조가. 그리고 이겁니다. 유럽의 절반은 핵발전소가 아예 없어요. 아예 안 지었어요. 나머지도 지금 타협으로 갑니다. 벨기에 이야기, 독일 이야기, 이탈리아 이야기 다 아십니다. 프랑스하고 영국만 예외예요. 영국은 가만히 있어요. 프랑스도 가만히 있어요. 이 2개 나라 빼고는 전부 탈핵으로 가고 있어요. 핵발전소 없이 그럼 살 수 있나? 모든 나라가 다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길로 가요. 2개 빼고. 이쪽으로 가는 나라 몇 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핵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프랑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만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다 절로 가요. 묻어가면 돼요. 일로. 길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묻어가면 돼요. 딴 나라 다 갈 때. 웃겨요. 길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거는 미국의 정부의 통계인데 올해 1사분기입니다. 재생 가능 발전이 11.2%, 핵발전이 11.2%. 재생 가능 발전이 더 많아졌어요. 왜? 자본주의 국가니까 이게 더 단가가 싸졌거든요. 작년부터. 이게 더 싸졌어요. 핵발전 원가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재생 가능 발전이 무조건 비쌀 거라고 생각하죠?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더 싸졌어요. 태양광이 제일 비싼 걸로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 더 싸졌어요.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전기 1% 생산해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0% 안 되는 나라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만 1%예요. 미국도 보세요. 11.2%, 11.6%예요. 그리고 성장을 1년에 3%, 4%씩 성장해요. 어떤 나라는 10% 성장해요. 독일은요. 이번에 와서 독일 전문가님 들어보니까 태양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1%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핵발전도 꼭 필요하고 제가 퀴즈 하나 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태양광만으로 생산하면 국토에 몇 프로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짐작하지 말고, 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들은 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 들어봅니다. 국토의 10배. 손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혹시? 에너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국토의 1배. 전국을 다 덮어야 될 거다. 어때요? 우리는 그 한수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2배 든다고 그래요. 전국토를 2번 덮어야 전기 생산한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답 아니에요. 이 안에도 없잖아요. 2배. 3번, 4번, 5번. 정답은? 이제 눈치 보세요. 얘기하세요. 정답은? 5번. 제가 이거 계산해봤어요. 태양광산업협회에서 계산해가지고 보냈길래 나 이건 내 손으로 계산해야 돼. 계산했어요. 1제곱미터 태양광 판넬에서 나올 수 있는 전기의 양 결정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는 전기의 양 결정돼 있죠?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국토 면적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 나와요. 근데 왜 6%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8시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3해서 6%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계산입니다. 근데 마치 태양광이 훨씬 비싸고 이걸로 국토를 2번 덮어야 되고 우리나라 농사를 다 망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도시 면적이 전체 국토에 얼마입니까? 20% 가까워요. 20% 중에서 지붕이 그런 면적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예요. 전국토의 2%가 지붕이에요. 거기다 올리면 30%가 만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남들이 다 가는 길 우리만 못 가요?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광 발전 단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태양광 발전 성장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린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린피스가 전 세계 통계를 내서 내놓은 거예요. 걔들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걔들 거짓말 안 해요. 발전 단가 변화 이건 뭡니까? 누클리어 핵발전 단가 계속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아까 보세요. 아까 그런 기계들 필요한 기계들 지진에 대한 대비들 이런 거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 이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용 들죠. 그리고 하나씩 폐쇄해야 하기도 하잖아요. 그 폐쇄 비용 드는 거예요. 짓는 비용하고 폐쇄 비용 비슷하게 듭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나면 보험료 들어가죠. 보험료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후 대책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태양광 발전 단가를 왜 내려가요? 기술 발달하잖아요. 효율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크로스했어요? 2010년 작년에 크로스했어요. 풍력보다 태양광이 더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네.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또 정책도 이렇게 합니다. 태양광 이제는 판넬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전에 팔 수 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못 팔아요. 정부가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태양광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원자력 르네상스니까.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판넬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그 전기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좋은 제도 없애버렸어요. 그래 탄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재생 가능 발전이 준 나라가 딱 한 게 있어요. 재생 가능이 줄었어. 다른 나라 막 20%, 30%씩 성장하는데 1년에 어떤 나라는 1년에 막 50% 성장해요. 그런데 딱 한 나라 들어왔어요. 4글자예요. 독일 풍력 발전 20년 사이에 100배 증가했어요. 100배 생각해요. 8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100배. 이거는 뭐냐면 세계의 발전 현황이고요. 연도별 신설된 발전이에요. 이게 신설이에요. 신설.
신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 파란 게 뭡니까? 풍력입니다. 이게 지금 누적이 아니고 신설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1년에 이만큼씩 증가하는 겁니다. 노란 거 뭡니까? 태양광이에요. 신설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나머지 다 합한 만큼 1년에 50%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 풍력도 거의 그렇고. 이 정도로 성장해요. 엄청나게. 빨간 건 뭡니까? 핵발전이에요. 핵발전은 고만 녹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만 봐도 핵발전이 사양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핵발전 전체 그래프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1970년도까지 올라갑니다. 50년도부터 쭉 올라가. 70년부터 30년 동안 플래토예요. 2010년 지나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30년 전에 피크를 친 사양산업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목숨을 걸잖아요. 사양산업에다가. 정부 에너지 그 연구비 중에서 90% 이상이 핵에 집어넣고 있어요. 태양광이 안 넣습니다. 풍력이 안 넣어요. 바이오매스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안 넣어요. 연구 안 해요. 나중에 기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 중국에 가서 사와야 돼요. 지적 소유권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친 정책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왜 그걸 좋아할까요? 태양광, 풍력, 민주주의 하죠. 작은 사람들이 다 나도 만들어 다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독재들은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걸 좋아해요. 너 셋이만 결정하자. 편하고 좋지. 광고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하고 핵발전이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의사결정을 아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비밀리하고 정보 공개 안 하고. 제가 지금 공부를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의학적인 얘기 좀 합니다. 제가 좀 자켓 좀 벗을게요. 15분에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의학적인 얘기, 이 방사능에 쪼였을 때 어떤 그게 생기는지 좀 봅니다. 체르노빌 사고 86년도 내가 의사면허 막 따고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고 나와서 할배 청진기 처음 해보고 그리고 명의도 된 적도 있어요. 제가 제일 그 보람이 있었던 말은 뭐냐면 어느 할배가 오셔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봤더니 귀지가 꽉 나요. 아주 이만한 큰 핀셋으로 두루마리를 2개를 뽑아. 그랬더니 잘 들린다. 귀머거리를 고쳤죠. 그거 하고 있을 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때 사고 났어요. 여기 있었어요. 또 2주 동안 불이 났어요. 화끈하게 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헬리콥터 기자들 다 해가지고 그 위에서 납을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콘크리트 떨어뜨렸어요. 그 헬리콥터 운전수가 몇 명 동원된 줄 아세요? 600명 동원됐어요. 그 사람 모두가 죽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지금 고농도의 방사능이 쪼이면서 계속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찍은 사람 당연히 죽었죠. 여기 밖에 옆에 있는 이 여기 지금 높은 데서 찍었거든요. 당연히 죽었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꽉 채워놨어요. 꽉 막아놨어요. 그렇지만 26년이 지나도 지금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죠. 사진에 보입니까? 여기 비 모락모락 나는 거? 참 착한 사람만 보이는 지금도 여기 50배 여기 못 삽니다. 체르노빌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불이 화끈하게 났고 그때 바람이 일로 불었어요. 그래서 옆나라 벨라루스라고 하는 옆나라에서 제일 고농도에 있을 때 비가 딱 왔어요. 딱 떨어졌죠. 여기 제일 높은데 여기는 지금도 끝났습니다. 지금도 못 일어나요. 어제 들은 뉴스에 의하면 벨라루스에서 요번 한 달 동안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났어요. 물가가 100% 오를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국토가 이렇게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프고 건강한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26년 전에 일본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들이 24만 명의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사후 처리했어요. 이 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피폭을 받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다 연구를 한 겁니다. 400만 명. 4천, 이 뭡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에서 발표한 거, 이거 잘 들어오세요. 체르노빌 때 피폭 경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외부 피폭, 호흡 피폭, 물 피폭, 음식 피폭.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때 피폭되는 경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음식이에요. 음식은 내부 피폭입니다. 외부 피폭과 달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사능이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쪼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방사능의 양이 2배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난 2배로 쪼이겠죠. 2배로 쪼이고 10배 됐어요. 10배 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내가 지금 10배로 가까이 갔어요. 그럼 에너지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0배가 될 것 같아요? 100배가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먹었어요.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쬐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미터면요. 1m에 10의 6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차이는 10의 12승이에요. 기준치의 2배냐 100배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2배냐 기준치의 10분의 1밖에 안 되냐 기준치의 100분의 1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거리가 100분의 1로 가까워지면 10,000배인데 그래서 내부 피폭의 경우는 기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적은 방사능이라도 먹어서 들어온 경우에는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기준치 얘기 나중에 좀 다시 드릴게요. 방사능에서 발생하는 질병, 갑상선암, 유방암, 백혈병, 기형 다 아시죠? 백내장도 있고 불임 있고 선천성 기형 이런 애들 체르노빌에서 찍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죽는 게 아니죠. 그대로 큽니다. 또 이런 애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체르노빌 바로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활동가 중에 최예용이라는 사람하고 제 바로 밑에 있는 내 간사도 가고 싶대 그래서 보냈는데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애 태어나요. 그럴 수밖에. 오염된 지역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도 오염된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당연히 그래야죠. 갑상선암 증가, 남자 7배, 여자 20배 증가. 남자 10배, 여자 30배 증가. 왜 여자가 더 많이 증가될까 모르겠어요. 갑상선암 보십시오. 86년도에 사고 났어요. 남자는 슬금슬금 올라가요. 여자는 이렇게 올라가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의학 교과서를 보면 방사능 쪼이고 난 다음에 암 발생까지 거의 시간이 15년부터 6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남자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기준치하라서 한잔하다. 많이 들으셨죠? 오늘 또 듣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들었어요. 기준치하라서 한잔하다. 월계동에서 방사능 나왔어요. 기준치하래요. 그래서 한잔하세요. 맞는 말인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아니에요. 공대 나온 사람이에요. 의학 박사 여기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피폭자들이 있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죠? 체르노빌, 쓰리마일.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천 명이 되는 의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어요. 안 그랬겠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당연히 연구했죠.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수백만 명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이거는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의학적인 결과를 집약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래프입니다. X축은 피폭량, Y축은 암 발생.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직선의 관계에 있어요.
요 그래프 있죠? 이렇게 좀 높게.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있죠? y는 ax 그래프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함은 높아요. 갑상선암 유방암은 좀 높아요. 같은 방사능을 쬐더라도 좀 많이 걸립니다. 더 민감해요. 그렇지만 다른 암들은 좀 낮아요. 어찌됐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적게 쪼이면 적게 올라가고 많이 쪼이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직선이 아닌 그래프 하나가 여기 있죠?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은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만 나옵니다. 인체에 대한 연구는 이 세 개의 그래프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말은요. 이 이론에 의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가 기준치예요. 기준치까지는 방사능 피폭이 돼도 암 발생이 증가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기준치를 넘으면 여기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학적으로 맞으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이 그래프가 아니면 이 말이 틀린 겁니다. 근데 인체에 대한 연구를 암만 해봐도 이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사이비 이론이에요. 틀렸어요. 이 사이비 이론은 하도 논문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론에 이름까지 있어요. 이건 발음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발음하세요. 호메시스. 다시 해봅시다. 호메시스. 호메시스 이론이에요. 악마의 이론입니다. 사이비 이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미국의 핵산업계 돈 많잖아요. 의사들하고 생물학과 교수들한테 돈 팍 퍼주면서 이 그래프 좀 만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한번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유전자, DNA 가지고 실험해. 세포 갖고 실험해.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호메시스 이론입니다. 인체 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들은 제대로 된 의학 잡지에 안 실립니다. 왜 안 실어주냐? 그러면 네가 인체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읽어보마. 그 전까지 읽어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왜 이 연구했는지 뻔히 안다는 거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비 이론이에요. 호메시스 사이비 이론. 이 사이비 이론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기준치 이하다. 이만큼이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어때요? 정설로는. 이만큼 발생하잖아요. 이만큼 발생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의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이런 의학적인 연구 결과, 의학적인 이야기를 공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의사가 몇만 명인데 왜 그런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까? 의사협회 병신인가요? 병신이에요. 의사협회 병신이에요. 그것들은. 자기가 배운 그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말을 못해요. 이 병신들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죠. 공대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학적인 얘기를 왜 공대 나온 사람이 하냔 말이죠. 틀렸습니다. 이거 악마의 그래프예요. 말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된 그래프는 요거, 백혈병 그래프, 요거. 이 세 개뿐입니다. 이게 수백만 명을 조사한 의학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바뀔 가능성 없어요. 데이터가 너무나 충분해요. 10,000명만 가지고 연구해도 충분히 나오지만 수백만 명 가지고 했어요. 아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믿으시고, 제가 그래도 의학 박사거든요. 맞아요. 이거 전공하는 교수한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준치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의사들이 만든 숫자도 아니고요. 국제원자력기구가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왜 기준치가 1mS겠어요? 아, 근데 기준치가 되게 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 1로 해. 그래서 1mS 된 거예요. 의학적인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1로 해. 그래서 1mS 외우기도 쉽잖아요. 1년에 1mS 해. 그리고 기준치 왜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세슘 먹는 거 기준치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0베크렐이에요. 킬로그램당. WHO는 10베크렐이에요.
세계보건기구보다 37배 높아요. 왜? 의학적인 결론이 아니니까. 의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려면 이 정도는 오염 될 것 같으니까 기준치 그거보다 좀 2배 정도 해서 설정해보자. 여기로는 안 올라가지 뭐. 이런 겁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의학적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까 그 그래프 보셨죠? 직선인데 어디다 기준치 정할 거야? 0부터 y는 ax 그래프인데 어디다 기준치를 정해? 세계보건기구 얘기가 바로 그러니 방사능은 입치가 없으며 노출된 양에 비례해서 한 발생이 증가한다. 기준치 이하에서 마찬가지다. 이 기준치 누가 정했다고? 세계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는 왜 찍소리부터 가만히 있냐? 1959년도에 국제 원자력 기구한테 당했어요. 야, 계약하자. 세계보건기구 이리 와. 이리 와. 너 지금부터 방사능에 대한 인체 피해에 대해서는 말할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아. 알겠어? 그럼 이 새끼. IAEA는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그는 그 안전보장이사회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 이사회 바로 직속에 있어요. WHO는 이건 적자가 아니지. 이건 서자지. 마음대로 하라는 1959년도에 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WHO는 독자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인체 피해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서구 쪽에서는 그 계약을 파기하라는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어 잘 모르지만 야 이쪽이네 저쪽이네 서명했어요. 서명하면 뭐합니까? 그쪽이 파워를 쥐고 있는데 일본 피해 30km 내외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 도쿄 250km 떨어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정도 방사능이 측정이 되고 있어요. 공간 방사능이 10배 측정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래프 보셨죠? 안 발생 확률 얼마? 10배 되는 겁니다. 외부 피폭만 거기다가 내부 피폭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의 10배쯤 됐었죠? 이건 10%, 내부는 90%, 10배쯤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살면. 외부 피폭이 10배, 내부 피폭은 그거의 10배. 얼마예요? 100배. 안 발생 확률이 100배 높아져요. 무리한 얘기입니까? 무리한 얘기니까 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100배 높아져요.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좀 단데 가서 사시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후쿠시마 지금 20km, 30km 있는 사람들 와서 살게 하겠다고 거기 흙 떠벌리고 있어요. 요것만 걷어내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피폭시키고 있어요. 되도록 많이, 되도록 오랫동안 피폭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쪼이깁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고 후쿠시마 현에서 세슘이 오염된 쌀 나왔고 아사히 맥주, 기린 목조, 공정이 그것이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반사람을 조사하고 일본에서 식료품 그대로 수입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그러면 보십시오. 누구 편을 듭니까?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지금 피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 국민이죠. 가해자는 누굽니까? 동경전력이죠.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부 태도 아시잖아요. 누구 편 들고 있어요? 국민 편 들고 있어요? 아니죠. 가해자 편 들고 있잖아요. 왜? 한국의 원자력계가 가해자의 친구니까. 한국의 원자력계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피해자인 국민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해자인 동경전력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으셨잖아요. 방사능에 피폭됐다. 기준치하니까 안전해. 그냥 쪼여. 괜찮아.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암에 걸렸어요. 류케미아는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20년 후에 20%가 다른 암이 발생해요. 방사능 치료를 안 받으면 20년 후에 1%가 다른 암이 발생해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방사능 치료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방사능 치료 안 받으면 여기서 죽죠. 그거보다 나으니까 방사능 치료를 받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사각존 방사능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 때문에 하지만 자연 방사능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공이건 자연 방사능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뭐건 간에 내부 피폭이건 외부 피폭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방사능은 똑같이 위험해요. 엑스레이, 가슴, 요방 촬영, 바이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1mm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1mm부터예요. 그럼 요 1년치 맞은 거죠, 이거? 요거 7년치 맞은 거죠? 8년치 맞은 거죠? 계산하기 좋아. 아, 예, 고마워. 또 7년, 요건 뭐예요? 20년치 맞은 거죠? 심장 스펙트. CT들이 다 높아요. 꼭 해야 될 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T 같은 거. MRI는 어때요? 그럼 방사능 아니에요. 초음파는 방사능 아니에요. 안전해요. CT는 방사능이에요.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옆에 주변에 누가 와서 병원에서 이 검사하자는데 아니 그 방사능 그럼 그 몇 밀리시버트냐 물어봐요. 그래서 5밀리시버트 이상이면 좀 다른 걸로 바꿉시다. 다른 조사 없어요? 이거 말고 방사능 안 맞는 검사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고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안 가르쳤어요. 동국대 의대에서. 미친놈이죠. 저도 몰랐어요. 학생 때 안 배웠고 올해는 가르쳤어요. 공대 의대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연대 의대에서 강의해달래. 그래서 했어요. 연대 의대 강의했어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의과대에서 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가르치는 데가 동국대, 당국대, 연세대학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라쁜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1시간 됐죠? 그래서 퀴즈. 여긴 참 서울이지. 경주에서 이 퀴즈 하면 재밌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신 이거 정답은 이거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여기는 이미 멀리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나면 글로 가지 말아야 된다가 답이죠?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경주시의 그 방호 계획을 보면 피신 시설이 뭘로 되어 있냐면 거기가 양남면 양북용, 양남하고 양북 그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 나면은 어디로 피신 날아가는 줄 아세요? 양남 초등학교에 모여요. 핵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여기가 지금 쬐란 얘기죠. 미치겠다 이게. 그래서 야단도 안 쳤어요. 냈었어요.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거기 모여라. 멀리 도망가야 되면 빨리 차 막히기 전에, 그죠? 도로 막히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수원 직원이 갑자기 도망가면 우리도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걔들이 제일 먼저 할 거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다음 중 가장 먼저 대피해야 될 사람. 이 답은 임산부입니다. 왜? 태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의학적으로 방사능에 쪼이고 난 다음에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일수록 민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세포예요. 방사능 쬐어요. 내 유전자에 손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분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 분열을 해. 그러면 잘못된 세포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암도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제일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어디고? 성세포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낙치마를 여기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태아. 그 다음에는 1살 배기, 2살 배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릴수록 세포 분열이 빨라요. 70이 넘었어요. 쬐어요. 무작위. 세포 분열 별로 안 한다. 훨씬 더 둔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욕 문제 냅니다. 한 식구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집에 이렇게 4명이 살아요. 좀 어렵죠? 한 차 타고 같이 가야죠.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 우산 쓴다. 오염된 음식 먹지 않는다. 동풍이 부는 날 외출을 삼가한다. 마스크를 사는다. 도움이 됩니까 이거? 약간씩 도움이 돼요. 우산 쓰는 거 약간 도움되죠. 직접 여기에 맞으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거리가 짧아지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됩니다.
도움이 약간 됩니다. 오염된 음식 옛날에 재고 먹나요? 할 수 없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명태. 후쿠시마 앞바다가 명태 산지였어요. 많이 잡혀요. 근데 일본인들이 명태를 안 먹는다네. 전량 한국으로 수출한다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잡히냐? 별로 안 잡힌답니다. 그쯤 되면 명태를 그냥 모두 해도 그다지 억울할 명태 별로 많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명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별명도 많아요. 말리면 황태, 얼리면 동태, 노가리, 북어 다 명태죠? 명란젓, 창란젓. 시장에서 생선전 사 먹었어. 뭐예요? 명태죠. 동태전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명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얼마 동안 안 먹어야 돼? 평생. 한 10,000년 안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겁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한살리면서 제가 책을 한 권 드렸는데 그거 가져오셨는지 가져왔어요? 아니, 없던가요? 네, 없다고 그러죠. 제가 한 2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생선들 어디서 잡히는지 얘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았더니 우리나라의 뭐 해양수산 연구소 이런 데서 딱 한 군데서 그걸 연구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한 100번 하고 찾은 건데 그거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우 한 권 얻어서 10권 복사해서 여기 한 권 드렸는데 그 책이 없어졌어. 한 권 다시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이 국민들한테 지금 피폭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거. 90%가 피폭량의 대부분이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 회장 얘기 이거 생략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재밌으니까 조금만 합니다. 2005년도에 주민투표했죠. 그 얘기 조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안전성 홈페이지에 방패물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성이 뭐냐? 자연방벽을 이용하여 방사능 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으로 완전히 격리하는 거. 이게 안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과부 고시에 균질한 기반함, 천연방벽 발달,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 모두 위반합니다. 김경주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판단이 있네. 안반이 불량하다, 불량하다, 매우 불량하다, 불량하다 이렇게 안반이 불량하다고 지금 보고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불량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세요. 여기는 통바위예요. 그냥 뚫기만 하면 돼요. 이 뒤로도 바위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물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핀란드인데 여기서 물이 지나가는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만년에 1cm 이렇게 계산돼요. 저게 1등급 바위입니다. 안반. 여기는 경주예요. 여기 보세요. 이만큼 젖어 있죠? 여기 좀 덜 젖어 있죠? 공구리 쳤죠? 누가 오줌 쌌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람보다 공룡이 와서 오줌 쌌어요? 이게 뭡니까? 공구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 물들이 쫄쫄쫄쫄 해가지고 여기 웅덩이에 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퍼냅니다. 퍼내는 양이 하루에 4,000톤. 4,000톤 제가 계산해봤더니 그 올림픽 수영 경기장 2번 채우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웃기죠? 안 뽑아내면 여기 물바다 되는 거예요. 그냥. 수중 동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소수성 하루에 이만큼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접하니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구한 사람이 방패물관리공단에서 연구비 받았거든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일로 부지의 투수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탄정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곤란해요. 몇천만 원 받았는데. 하루에 7.5m 움직여요. 만년에 1cm짜리 하고 하루에 7.5m. 이거면 2년이면 그 동네 전체에 오염되는 겁니다. 3년 정도면 경주 전체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 정도 속도예요. 그래서 킨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방사능이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사일로 밖으로 이동하면 사고냐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이거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답변은 킨스가 한 거고. 저분 시절 운영 중에 발전하면 사고입니다. 그러나
저분시설 폐쇄 후에 점진적으로 지하수가 침투해서 발생하면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알렸어요. 너무나 흥미롭죠? 그래서 이거 물었어요. 이거 같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고가 아니라 할까봐. 혹시 이것이 사고가 아니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사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답에 그 법에 있는 법조항 적어놓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폐쇄 후 지하수 이입과 방사능 누출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사고가 아닙니다. 방사능 누출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킨스가 얘기했어요. 정부기관입니다. 대전에 있어요. 박사들 바글바글해요. 한번 가봤더니 공부 잘하게 생긴 관상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너 박사지, 너 박사지, 다 박사야. 그놈들이 한 소리예요. 이게. 사일로 완공된 다음에 더 이상 지하수를 지금 뽑아내지만 완공되면 뽑아내지 않으니까 사일로가 물속에 잠기지 않냐. 어? 사일로라는 게 이 창고거든요. 그 창고 지금 뽑아내지만 지금 공사 끝나고 마무리하고 나면 이 안에 물 안 들어오게 만들 것이고 방수수 공사 끝나면 그러면 그 주변으로 물이 막 흐르게 되니까 물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이 잠기지 않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이 그거 인지 알았니? 그러니까 물에 잠겨. 사일로 물에 잠기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인지 알았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일로에 물이 들어오면 철제 드럼통 방수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철제 방수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 나온 거야. 나도 알거든. 보세요. 이거 그 사일로라고 청구하려면 거기에 이제 노란 드럼통 200리터짜리 그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뚜껑 납땜 해놨을 것 같아요. 쓰레기인데 핵쓰레기잖아요. 안 해놨어요. 뚜껑만 덮어놨어요. 그 안에 물 들어오면 그 사일로 그 드럼통 안에 바로 물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 안에 뭐 들었어요? 핵물질이 들어요. 그럼 당연히 핵물질이 솔솔솔 녹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에 금만 가면 물 들어오고 물 들어오면 바로 방사능 누출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방사능 누출되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물 들어오는 거 모니터링 하냐?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안에 다 놓고 난 다음에 쇠석으로 꽉 채운다. 흙으로 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CCTV 넣을 자리가 없대. 그 안에 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모니터링을 안 해요. 보수공사 할 수 있냐? 안 해. 안 한대요.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나오면 다 나가요. 모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결론을 냈어요. 킨스가. 폐쇄 후 장기간 얼마인지 몰라요. 장기간 경과 후에는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고 점진적인 지하수 유동과 방사성 핵종 유출이 예상되나 안전하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방사능이 누출되지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가 그래도 박사인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토론회 했어요.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토론회 했어요. 근데 토론회를 비밀방에서 하더라고. 아무도 못 보게. 거기서 설명을 해보라 해도 설명 못해요. 다 샌대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그만해야 되는 게 맞죠? 중지해야 되는 게 맞죠? 중지하는 성명서 한 20번 냈어요. 근데 지금도 밤낮으로 공사를 해요. 계속하고 있어요. 새는 거 뻔히 아는데. 니도 알고 나도 알고 국민이 아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조금 분노가 그죠? 분노가죠. 그죠? 뚜껑이 좀 열리란 말이나 하죠? 좀 그래야 돼요. 내 분노 좀 나눠 가집시다. 나만 하려고 이렇게 싫어요. 좀 나눠 가집시다. 그거 방사능 나와서 동해 안에 꽁치 잡아서 여러분 입속에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저하고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경주에 있는 사람 더 많이 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생선 안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이 쪄요. 내고피고. 이거 여러분 얘기예요. 이거 경주 얘기가 아니에요. 동해바다 오염되면 거기서 미역 안 사 먹어요? 다시마 안 사 먹어요? 굴, 꽁치, 멸치 다 나와요. 거기 안 먹어요?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운영기간 얼마냐? 운영기간 지난 다음에 세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게 그랬더니 10년이다. 그럼 11년째 세면 그거는 사고가 아닌 거고 10년 이내에 세면 그건 사고인 건데 사고인 경우가 훨씬 쉽지. 그거는 운영기간이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아니에요. 그때 물 들어오면 푹 뽑아내면 될 거 아니야. 지금처럼. 그래서 뽑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1년 만에 그대로 방사능이 노출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노출이 되면
보수공사가 없어요. 모두 나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차라리 동해바다에 던져라. 세금이라도 아끼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사실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반대하더라고. 뭔가 일을 해야죠. 예산도 써야 되고. 이 아래 올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고일 경우가 아닐 경우에 사고 대책이 어떻게 다르냐? 이 사고일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된대요.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없다는 얘기죠. 10년 내에 일어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요. 11년째 일어나면 보상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 하는 거짓말 보십시오. 사일로 콘크리트 방벽은 1400년 동안 물에 잠기더라도 1400년간 지하수가 안 들어온대요. 60cm짜리 콘크리트예요. 이게 물에 잠겨 있어요. 젖어 있어요. 여기에 금이 1400년 동안 금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토론회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4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400년 전에 김유식이 화랑훈련 받고 있을 때가 1400년 전에 10대더라고. 그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방에 더군다나 물속에 잠겨있는 방에 물이 안 들어와? 금이 안 가? 말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 그냥 해요. 저는 처음에는요. 안전성을 위해서 좀 싸웠어요. 야, 그래도 여기서 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열이 받쳐서 싸워요. 너무나 비도덕해. 너무 미워 그냥.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고. 죽겠어요. 미워서. 그 한수원이나 방패물 가지고 온다 이 자켓 입고 다니는 놈들 보면 놈들이에요. 그 새끼들. 이 오는 놈들 보면 바로 차고 싶어 그냥. 너무 거짓말 많이 하니까. 뻔한 거짓말. 그리고 돈 가지고 주민들과 장난쳐요. 이런 좋다 저런 좋다 애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수원 권사 일로 줬다 애들. 일로 넣어줄까? 아니 넣어줄까? 누가 잘 이쁘게 보이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 너 저기 주민들 2줄 섰다가 3줄 섰다가 한수원이 어디 있나 보다. 이렇게 보고 정말 못 봅니다. 눈 뜨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전기 여러분 쓰는 겁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축. 당대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계획도 한번 봅시다. 너무 많이 했나요? 몇 시까지죠? 6시까지죠? 질의응답도 좀 해야 되니까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원자력 진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지금 정부안으로 확정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설명회 할 때 우리 지방에서 올라가서 그냥 무산시켰어요. 한 100명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또 다 해가지고 정부 그냥 난장난치해서 무산시켰어요. 무산시키면 좋아하니까 정부 계획으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 올라간 계획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모두 수행을 할 거예요. 그 계획 안에 보면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핵발전소 모두 출력 증강을 해요. 출력 증강이란 뭐냐면 그거는 핵발전소 똑같이 있는데 더 전기를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악셀을 더 밟는 겁니다. 더 위험해요. 그거를 모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이거 재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핵 재처리, 플루토늄 뽑기 하겠다는 겁니다. 하이로 건식 처리 이거 재처리 방법이거든요. 소등 고속 중진로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시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자로가 있잖아요. 그 냉각수가 물로 돼 있죠. 소등 고속 중진로는 물이 아니라 액체 소금으로 돼 있어요. 냉각수 누출 사고 아까 많이 있었죠. 그 냉각수 액체 소금이 빠지기만 하면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사고 나요. 액체 소금은 공기하고 만나면 화재가 납니다. 물하고 만나면 폭발합니다. 냉각수 누출 사고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화재 아니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계속 사고 났어요. 일본이 사고 난 걸 계속 봐왔어요. 여태까지. 일본은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10년 걸려서 다 이걸 수리를 했어요. 다시 돌렸어요. 다음날 또 화재 났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몇 년까지 고쳐요. 이런 미친 이거 소련 고속 중심으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질 거예요. 저 플루토늄 많이 나오는 거.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디다가? 경상북도에다 합니다. 서울에다는 안 하겠지. 여러분 감축드립니다. 이거 해도 핵 재처리를 하더라도 고준위 폐기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용 후 해결료 중에서 플루토늄이 1%밖에 안 돼요. 거기서 플루토늄을 뽑았어요. 재처리해서. 나머지 99%는 그럼 뭐예요? 이게 중저준위 폐기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고준위예요. 세슘 다 있고요. 요도 다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쓰는 걸 보면 이제 재처리를 하면 양이 막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 1%만 뽑고 99% 그대로인데 뭐가 줄어요? 그거 뽑느라고 중저지 이 방패물 폐기물만 많이 생기지. 고준위는 그대로가 1% 줄어요. 1%. 그래서 마치 고준위 폐기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고준위 폐기장은 그대로 필요한 거고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 재처리예요. 그거를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계획을 경상북도에서 유치하겠다는 게 원자력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클러스터 반대한다는 거를 경상북도 도청 앞에서 한 거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위험한 거. 그래서 클러스터는 원자력 클러스터는 고준위 폐기장을 의미합니다. 고준위 하면은 중전위도 힘들었는데 고준위 유치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준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고준위 없어지는 것처럼 재처리 시설하면 그것도 위험한 것 같으니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 바꿨어요? 원자력 클러스터. 멋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어떤 항만전장은 안전하지 않다. 두 번째, 기준치는 의학적 안전 기준이 아니다. 세 번째,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방사능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네 번째, 방패장 공사는 당장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너무나 중요해요. 시작. 탈핵하는데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회원이 15만 명이죠. 내년 3월 11일 날 광화문에서 5만 명이 모여서 반핵 시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회원 중에 10%만, 즉 15,000명만 와주시면 그러면 그 시위는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총선이 있어요. 총선에서 그 시위는 분명히 이슈화를 해나갈 겁니다. 선거판에서 핵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여러분 뭐 여당 성향이 있지 야당 성향이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당보다는 그래도 야당 쪽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당 쪽에서 단일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탈핵을 선언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약을 지켜서 탈핵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 걸려요. 핵발전소 없애려면. 지금 우리는 그 여유 전력이 없기 때문에 핵발전소 없애면 바로 전력 부족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에 걸쳐서 태양광, 풍력 이거 계속 투자해서 많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핵발전소 한 개씩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탈핵에는 30년이 걸려요. 선언 후 30년 걸려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이 선언하게 만들어야 30년 걸리는 겁니다. 이 선언을 못하게 하면 얼마 걸려요? 35년 걸려요. 5년에 한 번씩 하셔봐.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51입니다. 81까지는 우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제가 아주 목숨을 걸어요. 반드시 이게 이슈가 돼야 되고 선언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정책 전환을 하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30년 그래도 30년 걸려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강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라는 거예요. 내년 3월 11일 예상했습니다. 15,000명. 소라광장 앞에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 정책이 좀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도 안 달랐어요. 하나도 안 달랐습니다. 그럼 저희 그 핵이랑 북한 핵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은 핵이죠. 북한이 지금 핵 재처리하고 있잖아요. 플루토늄 뽑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 재처리 왜 하러 해요? 정부기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 재처리 왜 하냐? 그랬더니 전기 만들려고 한대요. 거짓말하지 마. 핵 재처리를 하잖아요. 재처리된 핵연료는 보통 핵연료보다 5배 비싸요. 어떤 미친놈이 똑같은 전기 만들려고 5배 비싼 원리를 쓰나? 아니에요. 목적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핵무기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재처리 좀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겠어. 전기 만든대. 민주당 찬핵입니다. 한나라당 찬핵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어디 있나요? 그래도 민노당 좀 말로는 하는 얘기를 해요. 진보신당 좀 하고 녹색당 이번에 만들어지죠? 거기는 확실하게 제1정강이 녹색당 반핵이죠? 반핵만 하고 그게 절반이래요. 자기 활동에. 또 나머지 이제 녹색 활동하겠다는 거지. 그럼 뭡니까? 민주당 한나라당 합하면 90%잖아요. 10%밖에 안 남잖아요. 그 10%가 정권을 잡아야 돼요. 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합니다. 누구한테 따리를 못해야 되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국민참여당 만나는 민노당 형님 당신만 믿습니다. 진보신당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15,000명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전혀 거기 뭐 대부분이 찬핵입니다. 아주 나쁜 정치 세력이죠. 죄송합니다. 혹시 민주당 계시죠? 희망이 없어요. 민주당 찬핵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 찬핵하는 그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 커넥션이 거의 마피아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뭐 어떤 경제적, 물질적 이득이 있어서 핵마피아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핵마피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자력 학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키워내죠. 이 제자들이 한수원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킨스에 근무하고 방병호 관료공단에 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공무원으로 되고 일부는 또 학계로 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커넥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 없어지면 이거는 과들이 막 폐쇄되고 막 없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우선 그 문제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면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건설비예요. 그러면 핵마피아 중에서 절반 정도는 뭡니까? 건설회사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건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자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두산중공업. 그죠? 그것도 핵마피아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그 이익이 아주 일치합니다. 핵발전소 하나 지으면 몇 프로 먹게 딱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적 로비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가줘야 이게 지금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탈핵 선언하고 탈핵으로 진척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회들이 많이 줄겠죠. 물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건설하는 비용하고 하나 폐쇄하는 비용이 거의 같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그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결국 먹게 돼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먹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자기 카르텔이 생각해서 되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국가 에너지 관련 연구비 중에서 90%가 핵으로 가요. 90%가 95%가 가요. 그 정도 엄청나죠. 그래서 그 원자 핵공학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놀아요. 학회 하면은 고급 호텔에서 쫙 하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다 우리 돈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딱 고급 네타에 딱 가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영국의 그 차원이. 공짜가 1개나 2개 정도 나오죠. 1인당.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마피아 맞냐? 제 경우로는 마피아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거짓말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고요? 기준치여라서 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기준치여라서 한잔하다.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만명통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MBN 뉴스 보니까 방패물로 가지고 온다는 이사장이 그 말을 했어요. 기준치여하다. 기준치여하다. 그 기준치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인체 기준치 1ml/2 이어가 아니고 방패물이냐 일반 쓰레기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1g당 10베크렐이에요. 세슘의 경우에. 10베크렐이 넘으면 이건 방패물이에요.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근데 지금 저 월계동에 나온 거는 이 10베크렐이 넘거든요. 경주에서도 넘었었어요. 간포에서. 그러면 이거는 방패물이거든요. 그거 우리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다 보도가 됐고. 근데 텔레비에 나와서 기준치 이하라서 그거는 방사능 폐기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기준치 이하란 말이 입에 붙은 거예요. 눈 뜨면 기준치 이하. 잘 때 기준치 이하. 사람 보면 기준치 이하. 신앙이 된 거죠. 그 사이비 이론이. 아까 그 사이비 이론 이름이 뭐라고? 호메시스. 잊지 마십시오. 많이 모릅니다. 여기 카페는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긴 했는데 그분들은 또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방사능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분도 한 것도 거기 카페 회원이라고 굉장히 열성적이더라고요.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세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자꾸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귀찮아요. 네? 혹시 그 아주 간단한 그런 방사능에 대한 궁금하시면 그냥 저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강의가 별로 없어요. 아무 때나 물어보세요. 그때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 뭐냐 그러면 제가 다 답을 할게요. 모르면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요. 또 혹시 제 강의 중에서 좀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저건 좀 너무 과장인 것 같다.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너무 선동적이다.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혹시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예. 아까 그 전기에 24%가 난방으로 쓰인다는 게 예. 보통은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만일에 이걸 안 하면 산업을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산업에 쓰이는 전기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며 예. 그 말이 맞나? 우리나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60% 조금 넘어요. 산업용이. 그다음에 이런 가게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이 좀 상당히 되고 가정에서 쓰는 건 15%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전기 막 아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건 사실 큰 효과는 없어요. 산업체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산업체에서 그걸 해줘야 상당히 큰 효과가 나는데 산업체는 지금 전기요금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영누진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쓸수록 싸게 줘요. 가정에서 누진하잖아요. 그래서 아끼도록 하니까 가정은 이미 지금 상당히 아끼고 있어요. 더 아낄 거 별로 없습니다. 산업은 많이 쓸수록 싸게 줘요. 더 이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일수록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전기요금을 누가 내고 있어요? 가정이 내고 있어요. 전 국민이 그래서 재벌들의 전기요금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밖에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 동강판 있잖아요. 그거 전 세계에 이렇게 밝은 나라가 없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전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대요. 몇 룩스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산업체가 전기를 펑펑 써도 싸게 주니까 그렇게 세게 하는 겁니다. 그 규제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레귤레이션을 하면 전 국민이 집에서 막 자식이 막 이거 현금을 하나 끄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하면은 분명히 절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신문을 보니까요. 그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옳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서 그 소송으로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산업체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싸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네, 어떤 내용을? 그 기준치 하여서 괜찮다. 네.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이다.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말씀입니다. 되나요? 사실 자기들은 그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학생 때 그렇게 배웠다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증거가 있잖아요. 갖고 계시잖아요. 소송이 되지.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그 탈핵 에너지 탈핵 변호사협회 아니다 탈핵 법률가회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려고 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한 10분 정도 거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되면 최소한 그 여론 이런 거는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더라도 네, 예. 네. 이런 걸 제기했다. 그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네. 혹시 되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광고 효과 아주 클 거고. 오늘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요. 3월 10일이겠죠. 15,000명? 한 개는 더, 예. 한선에서 근무하시는 정말 연구직에 있는 국가쪽 이상 되시는 분들의 주소지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원자력 핵공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되게 대학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킨스에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아까 그 황당한 대답했던 그 기관 있죠? 대전입니다. 유성. 네, 원자력 안전기술원하고 딱 내비게이션 치고 찾아가면 됩니다. 거기 그냥 돌진해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오세요. 이 나쁜 놈아! 니 공부를 제대로 했냐? 그러면 돌아오세요. 아주 좋은 운동이죠. 아까 발전단가 강화에서 그래프 있잖아요. S자로 2010년부터 지정을 해서 예. 역전이 됐다고. 예. 그거는 비용이 폐기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포함이 돼야죠. 그러니까 핵발전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태까지는 폐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임시 저장하면 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임시 저장소가 다 거의 꽉 찼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 이상이 30살 넘었습니다. 새로 지은 게 없으니까. 절반 이상이 뭐야? 대부분이 그래요. 미국은 3마일 사고 일어난 다음에 한 개도 안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는 전부 노후한 것들이에요. 하나씩 다시 줄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서. 이게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래프를 보면 1980년까지 70년대에 쫙 올라가요. 8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플랫폼을 이루다가 2010년 지나서 살살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후쿠시마 사고 난 날에 확 내려올 겁니다. 확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줄이고 있거나 중단되고 있는 나라의 대책은 장기 대책인 건가요? 대체에너지. 네, 대책은 그러니까 잘 하고 지금 있는 이거를 없애기 전에 대체에너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 뭐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20년, 30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 아까 그 1년에 이만큼 만든다는 막대 그래프 보이시잖아요. 20년, 30년 전부터 투자해가지고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훨씬 단가도 싸지고 하니까 확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 10년 이상의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10년 정도 지나야 그 다음부터 확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아주 익스포넨셜 그로스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지금 시작도 안 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투자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부 가면 안 돼요. 이번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이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거라 뭐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지역적으로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강이 알아 있잖아요. 예. 그 영광이나 물질 이런 건성 이런 데서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찬반이나 그런 의식이 좀 나눠져 있는지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지방이고 농촌이고 그리고 원자력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양남 양복 이쪽 면은 면상이 모이라고 하면 안 모여요. 근데 한수원이 모이라면 다 모여요. 왜 그렇겠어요? 한수원이 소집을 하면 그 반상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쌀 한 푸대씩 설탕 한 푸대씩 주는 거예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거기 어업하는 사람들. 그렇기도 하고 어업하던 사람들이 바닷가니까. 근데 어업권 자체를 가지고 한수원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다고 계속 소송을 걸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하니까 한수원이 아예 어업권을 사버렸어요. 이 사람 얼마? 3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어업권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은 어업을 하려면 한수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어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상적으로 계약했는데 한수원에서 국민들이 낸 돈이죠. 정기용으로 낸 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배를 어업을 안 하면서도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고장이 나면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냐라는 것이 그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런 세월을 지금 20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마음속으로는 미워 죽겠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암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살 수가 없고 완전히 저기 그냥 꼴보기 싫은 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쉽게 이렇게 거울 쓰 우리 동네 뭐 잔치하니까 돈 내놔라 하면 100만원 200만원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리가.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이 현수막의 내용이 달라지죠. 한수원 자폭하라 이렇게 해놨다가 환영한다 이래서 다음날 바뀝니다. 뭔가 환영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그분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게 환경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굴 위해서 싸우고 있냐 내 운동 때문에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들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사는지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저거는 위험한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그래야 단순 명쾌해지지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믿니와 이쁜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합시다. 월계동하고 지금 가까운데요. 네. 지금 월계동 사태가 혹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 정도 양이면 이제 인근의 어느 지역까지 좀 위험한 수준인지. 그거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거 국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조사를. 근데 조사를 안 해요. 경주하고 포항에서도 발견됐었는데 수사를 좀 해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멈췄냐면 이거를 그러면 누가 포장했냐 그 업체를 찾아갔어요. 알아내서 몇 년도에 언제 했냐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거 어디서 수입한 거냐 그랬더니 업체 주인이 아이고 한 수십 군데에서 수입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알았다고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더 추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추적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는 지금 시장님이 좋은 분이 되셔가지고 다 조사를 한다잖아요. 그럼 서울 말고 딴 데는 조사 안 하거든요.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세슘이기 때문에 핵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온 거거든요. 자연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핵 반응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염된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볼 때 수입할 때 들어온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많이 수입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방패물 관리가 허술한 나라들이 꽤 있고 그리고 제일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것은 일본에서 앞으로 수입할 골재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혼슈의 절반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걸 일본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아주 많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겠지만 중간쯤 오염된 거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거 슬쩍 한국에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일본에서 볼때 여태까지 많이 수입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볼째 수입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걸 재야 되는 거니까 전수를 근데 이걸 잴 수 있는 권한이 직영부하고 교과부밖에 없어요. 환경부가 그거 잴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환경오염인데 언제나 법에 그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거 카운터 우리 들고 다니는 거 방사능 측정기 환경부에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잴 권한이 없으니까. 재더라도 발표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환경부가 아니면 누가 가서 그거를 재겠냐고 들어오는 그 볼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걸 좀 서울에 있는 활동가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하시라. 그 얘기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해자가 조사하는 거다. 가해자가 조사해요. 너무 정말 답답한 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의사니까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암 발생이 분명히 높거든요. 암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조사해요? 정부가 조사해요. 교과부가 조사해요. 교과부는 원자력 진흥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범인이 수사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데이터가 엉망진창이에요. 역학조무한 교수한테 그 로데이터를 들어봤더니 이거는 안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한 흔적이 많은 데이터인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해자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반핵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번 있죠. 방패장 부안 그죠? 그런데 거기 뭐 신부님들이 그냥 나서서 해서 했는데 부안에서 이긴 뭐예요? 풍선용과 병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싸우셨던 신부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전해주라면서 경주에 미안해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보시라고. 못 이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한테 꼭 좀 부탁드리는 거가 그건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음식 재료들에서 방사능 오염을 좀 측정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측정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킨스 산하의 정부기관이라고 그 다음에 민간환경감시기구라고 해서 네 군데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들인데 각 대학들, 미국은 각 대학들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 대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부가 원전을 추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부가 아니고 근데 연구비는 교과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비 완전히 잘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걸 교수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은 나설 수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정부기관이니까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 잴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짜리 그 측정기를 제가 살라고. 네, 근데 내 돈으로 사면은 관심도 좀 끌기 힘들고 뭐 그러니까 모금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금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금은 다 예약이 돼 있고 그거는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사놓고 이제 우리 실험실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직접 재려고요. 직접 재려고. 그리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까는 겁니다. 뭐에서 나왔다고 까는 거죠. 그럼 일단 업체가 그냥 박살이 나겠죠. 일단 어느 시장에서 어느 가게에서 샀는데 그냥 나더라고요. 끝날 거예요. 미안하죠. 그렇지만 전국민 보호를 위해서 계속. 그래서 그 한 몇십 번만 터뜨리면 국민들이 월계동보다 좀 더 큰 파괴력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월 11일 날 모두 나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제 셋업을 해놓으면 의뢰 좀 해주세요. 의뢰를 하시죠. 하고 싶으면 궁금하시면
아주 실비로 할게요. 네. 어차피 돈 남의 돈 모아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차일드 세이브 같은 데서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프랑스로 보내요. 건당 막 20만 원, 3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 가격으로 바로 그날 바로 전화로 결과 할게요. 막 한 달씩 걸려요. 보내고 보니까.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왔다 하면 제가 딱 알릴 테니까 막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 재고 싶어요. 많이 의심되는 거. 특히 여기는 지금 생산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가치 있는 데니까요. 이 가게에서 사면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의심이 되면 한번 좀 해보고 재밌게 소리를 좀 단단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심각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국가와 국민과 국토를 생각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정책 이단자들에게 잘 전해져서 타력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